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양행정과 해사법에 대해서 업무 유형별로 해사법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해양수산부의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5개 실국에 대한 그 업무와 관련된 법이 어떻게 작동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해양수산부의 그 5개 실소관 업무별로 해사법을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유형별 해사법의 분류는 해양수산부의 행정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다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는 그 나라의 그 해양행정이 어떤 부처의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나라의 산업이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해양 행정은 지난 시간에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양 정책 또 해양 수산 정책, 해운 물류 정책, 해사 안전 정책, 항만 정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유형별 해사법의 분류도 이러한 체계에 따라서 해양정책법규, 수산정책법규, 또 해운물류법규, 해사안전법규, 항만법규 등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법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양정책법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실 소관 해사행정법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해사행정법규도 크게 나눌 때 해양정책관실 소관법률, 해양환경정책관실의 소관법률, 국제협력정책관의 소관법률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소관법률은 우리 법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해사공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정책법규 즉 해양정책실의 소관 해사행정법을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연안관리법,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건에 관한 법률, 습지보존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 해양과학조사법,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 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선 연안관리법 및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건에 관한 법률, 습지보존법 등은 소위 그 우리나라 연안의 바다와 해양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양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환경 오염과 그 다음에 생태계의 파괴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처음부터 환경 파괴와 생태계의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해가면서 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국가의 재정을 가장 그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개발이 우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나서 충분한 국부가 확보되고 난 이후에 다시 환경 보존하는 절차로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발전의 과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양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양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다시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해양 행정도 이미 이러한 단계로 깊숙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공유수면 즉 수면의 이용과 또 매립을 위해서도 국가의 어떤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보존 관리를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재 남극에 남극 기지를 만들고 여기에 과학자들이 수백 명이 파견이 되어서 남극의 여러 가지 자원 개발과 관련된 또 보존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 환경 보호를 위한 과학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극 활동과 관련해서도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나의 그 회사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까지 이제 그 우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 정책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산업이 앞으로 크루즈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마리나 항만과 수중 레저 활동을 발전시킴으로써 단순한 생산을 위한 산업 활동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국민들이 즐기게 되고 또 외국인들을 유치를 해서 레저 활동이나 크루즈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해양정책실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들도 크게 봤을 때 해양수산부의 소관 업무이면서 해양정책실의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법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앞으로 이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부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해양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에서도 이 원천적인 그 생명자원의 오리진, 즉 기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열티의 지급 문제가 국제적인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확보와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행이 필요한데요. 과학기술 정책과 연계가 되어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 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들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 오염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그 해양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들이 해양 환경관리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양 환경의 보존과 또 이 환경을 더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양수산부의 중요한 정책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관련된 해사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수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스리랑카 정부에서도 주요한 산업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의 해양행정에서는 수산정책실 소관 행정이 수산정책인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법규가 해사행정법규,
즉 수산정책실의 해사 행정법규를 수산정책법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산정책실은 수산정책관 소관법률과 어업자원정책관 소관법률, 어촌양식정책관의 소관법률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소관 정책 담당관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아도 포괄적인 수산 정책 또 어업자원의 관리, 주로 이제 수산물 채취와 같은 이런 그 어업이겠죠. 그 다음에 어업이 좀 더 발달하게 되면은 양식을 통해서 어촌의 그 어업을 발달시키는데요. 이러한 어촌 양식 정책관으로 크게 행정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소관 법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산정책법규도 법규 역시 해사공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수산정책관실 법률의 그 중요한 내용들은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낚시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 어업법, 농업재해대책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업자원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산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초기의 그 수산정책과 관련된 법률들은 당장 그 어선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조업해서 채취해서 이것을 소비하는 단계까지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냐에 치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같은 이제 수산업 즉 수산 정책의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물고기를 많이 채취하고 이것을 생산해서 소비하는 이런 단계에서 결국은 그 어족자원의 남획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어족자원의 고갈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잘 관리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면서 적정하게 생산하는데 오히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물고기를 아주 많이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면은 지금은 그 치어 즉 치어의 경우에는 치어가 잡히지 않게 물고기의 그물망을 어종의 종류별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발달이 되게 되어 있고요. 또 어족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금어기를 설정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어족자원을 관리하고 또 어족자원을 더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그 과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법이 발달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어촌에서 그 어업에 종사하던 많은 그 인구가 도시로 진출을 하게 되고 그 도시민이 되는데요. 이 도시민들이 즉 어민들이 많이 떠나게 되면은 어촌들이 다시 그 침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여를 하는 즉 농촌이나 어촌으로 다시 돌아오는 도시민들을 더 확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촌에 정착을 잘 해서 어민으로서 생존을 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러한 이제 정책들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또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이 사철 12개월 동안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수역에 따라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촌에서도 역시 휴업이 즉 그 어업 활동이 좀 활성화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낚시 관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산업화시키고 좀 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육지의 바닷물이 아닌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는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의 경우에도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대책법을 만들어서 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의 결국은 이제 어선을 통해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어선의 안전을 위해서 선박 안전 조업 규칙을 만들어서 선박의 시설적인 면이나 운항 관리에 있어서 안전한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하는 제도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어업 활동을 통해서 수산물을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까지 유통되는 단계에 있어서 이것이 합리화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민들은 많은 수고를 하고도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경우에도 또 굉장히 수산물이 비정상적으로 유통 과정에서 비싸게 됨으로써 수산물의 소비에 있어서도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회사 행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산물의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어촌을 발전시키는 것도 수산업 또는 어촌 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수산 정책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이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의 틀 속에서 이러한 개별 법률들이 하나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관리법은 모두의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고 적정한 시기에 이 수산물 어족자원을 채취를 하고 또 금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종합적인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수산업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양식산업이 자연히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양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양식산업 발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도 일종의 선박입니다만은 일반 상선과는 달리 어선의 특수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어선이 안전하게 건조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선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어업자원 보호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의 틀 속에서 수산정책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정책 역시 수산행정과 수산정책법규가 하나로 어울려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물류법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물류법규는 대한민국은 해운 선진국이고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상 물동량, 즉 수출입 물동량이 이동이 되는 국가다. 또 부산항은 세계 두 번째로 큰 환적 항만이고 또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한 7번째 가는 거대 항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해운 물류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의 해운업은 세계 한 5위에서 7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선박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이러한 해사 산업의 유엔이라고 볼 수 있는 IMO 국제해사기구의 사무총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임기택 사무총장일 정도로 해운 물류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선진국이고 외교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운 물류의 행정과 외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해운 물류국의 소관 회사 행정법규가
해운 물류법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운 물류국은 해운 정책과의 소관 법률, 연안해운과의 소관 법률, 선언정책과의 소관 법률, 또 항만 물류 기획과의 소관 법률, 항만 운영과의 소관 법률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해운 물류 법규 또 해운 물류 행정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해운 물류국 소관의 회사 행정 법규도 회사 공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해운 물류 법규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중에서 좀 최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법률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법률로는 물류정책기본법, 또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해운법, 한국해운조합법, 선박등기법, 선언법, 선박직원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도선법 등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법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개의 법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운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 해운업도 일종의 물류산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공과 함께 항공과 육상 운송을 포괄하는 물류정책의 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정책 기본법의 큰 바탕 속에서 이러한 해운 물류법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틀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개별법을 우리가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라는 선원을 양성하는 해양종합대학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해운 산업을 선박을 직접 보유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해운 산업도 분업화가 돼서 선박을 소유하는 선주 또 이러한 선박을 통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해운 회사 또 이러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관리하고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 회사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각각 아웃소싱과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선사의 선박을 관리하고 선원을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이 일찍 발달한 영국의 경우에도 전체 해양 산업의 약 한 17% 가까이가 선박관리 산업인데요. 이건 완전히 외국 선박에 대해서 대신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관리 산업을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육성 발전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이것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업도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운법에서 6가지 종류의 해운업에 대해서 각각의 면허 또는 등록 또는 신고 조건을 만들어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러한 법인이나 개인이 해운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해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양해운, 즉 국내에만 운항하는 해운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상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영세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익단체를 구성하고 보험을 자체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고 또 정책을 해운업자의 입장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한국해운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해운조합도 한국해운조합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을 보유하게 되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선박 등기에 대해서도 기본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으로서 특수한 여러 가지 생활관계가 유지가 될 것이고요. 또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육지와는 다른 근로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원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원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는 주 40시간 또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것을 규제를 하기가 쉽습니다만
선박을 운항하다가 도중에 내가 40시간 일을 했으니까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멈춰놓고 쉬겠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원에 대해서는 일반 육상과는 좀 다른 형태로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고요. 이러한 규율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사 협약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전부 선원법에서 담고 있습니다. 또 선박직원법은 항해사와 기관사 같은 고급 회기사의 경우에는 STCW라는 그 국제협약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교육 훈련과 면허의 그 발급에 대한 내용들을 선박직원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선박직원법, 즉 STCW 협약과 동일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국가 간의 상호 이러한 면허를 인정해 주는 제도 등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선박직원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선주상호보험법은 이제 P&I라는 보험을 우리나라에서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항구에는 외국 선박, 국내외 선박들이 입출항할 때 수로를 잘 아는 도선사, 파일럿에 의해서 수로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도선사의 면허 취득과 도선사의 도선 업무 운영과 관련해서 도선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선박의 운항 또 물류와 관련된 모든 법들이 해운 물류 법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사 안전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 안전법규는 회사 안전국의 소관 회사 행정법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안전국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회사 안전정책과와 회사 산업기술과 또 회사 안전관리과 항로표직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회사 안전정책과의 소관법률, 회사 산업기술과의 소관법률, 회사 안전관리과의 소관법률, 항로표직과의 소관법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의 소관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안전국의 소관 회사 행정법규도 모두 회사 공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 안전법규의 구체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은 법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법규들은 대부분 국제회사기구에서 정해진 어떤 국제협약이나 권고사항에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회사 정책, 회사 안전정책을 국제적으로 리드해 가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중요한 법들 또 미래지향적인 법을 기준으로 몇 가지 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안전법이 있는데요. 선박 운항의 안전 또 선박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컬레그라는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을 국내법으로 만든 것이 회사 안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사 안전법 중에서 여러 가지 안전 정책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이런 정책이 법으로 녹아들은 것도 있지만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이라는 해상 교통 법규를 번역해서 국내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 세계가 동일한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의 그 핵심 추진 과제 중에 하나가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나 황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선박은 국제항에 사용할 수 없게 국제회사기구의 협약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해양 정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박 건조 기술이 가장 앞서 있고 많은 선박을 보급하기 때문에 좀 환경 친화적인 선박의 개발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을 국제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먼저 이러한 선박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해보고 국제 기준에다가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또 9.11 테러 이후에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테러도 확산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대한 국제 규칙이나 협약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국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입니다. 또 선박안전법에서는 선박의 건조와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검사 기준 등이 만들어져 있고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항항, 즉 항만의 선박이 입출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무인 선박, 즉 자율운항 선박 등의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척 화물이나 아니면은 특수한 화물에 대해서도 이러한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특수화물 선박 운송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항로표지법,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등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만법규는 항만국 소관의 해사 행정법규인데요. 항만정책과 소관법률, 항만개발과 소관법률, 항만투자협력과 소관법률, 항만연안재생과 소관법률, 항만기술안전과 소관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도 모두 해사공법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항만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법률, 또 항만개발, 즉 항만을 건설하는 데 관련된 법률, 항만투자협력, 즉 항만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법률, 항만연안, 이미 만들어진 항만이나 사용하고 있던 연안을 다시 재개발하거나 이것을 복원시키는 이러한 관련 법률, 또 항만 기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이러한 기준들을 만드는 법률들이 항만기술안전과의 법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항만법이라는 하나의 항만 개발과 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신항만 건설 촉진법, 항만공사법 등이 만들어져서 항만법의 틀 속에서 이러한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항만으로 지정된 특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민간 자원이 투자를 해서 항만을 개발해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고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지역에 항만공사를 설립해서 주요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항만 운영과 관련된 항만공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또 마리나 항만, 즉 해양 레저를 위한 마리나 항만을 조성 관리하기 위한 법률, 또 항만 운송사업법, 항만이 만들어지면 항만에서 하역 사업을 하고 항만에서 물자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만 운송사업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 인력 공급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원특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국이 항만 발달 초기 단계에서는 항만 노조, 항운 노조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해운 산업이나 항만 산업이 크게 발달하기 전에는 선박 거의 운항 횟수가 줄기 때문에 적은 선박 운항 횟수에서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 노동자의 노동 인력 공급을 항만 노조에서 독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항만이 대개 이러한 과정을 겪다가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항만이 개발되고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항만 인력이 상용 인력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항만 노동단체와 그 항만 운송을 하는 이러한 기업 간의 노동력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항만 인력 공급 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스리랑카도 앞으로 해운 물류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고려해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재개발을 하고 주변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과 여러 가지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요. 또 항만 지역에서 지금은 대기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만 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둬서 예를 들어서 항만에서 발생되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매연이라든지 또는 프레온 가스 같은 것을 그 규제하는 이러한 그 특별법을 두고 항만의 대기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만 산업도 초기에는 항만을 단순하게 공급하는 건설 위주의 정책에서 항만을 재개발하고 또 항만의 여러 가지 환경, 대기질을 개선하고 또 항만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레저나 마리나 활동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만 정책들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규나 또는 정책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은 앞으로 스리랑카 정부의 해양 정책이 나가야 될 방향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그 해양 행정과 회사 법규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강의를 종료를 하고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퀴즈를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